안녕하십니까. 네. 표현들이 할 차례죠. 37페이지. 민법 총칙 보고 있죠. 법률행위 유효요건이라고 목적요건 맞고 의사표시요건, 그 다음에 대리반. 대리 이제 다른 사람이 계약을 대신해주는 형태라 그랬죠. 그게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 울린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렇게 되죠. 대리권, 대리행위. 그게 있어야 유효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여기 무권대리죠? 본인에게 무효다. 다만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또는 철회. 요걸 이제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무권대리인 책임받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어떤 건지,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어떤 건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까지 봤습니다. 무권대리의 마지막 표현대리라고. 이제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다 말이에요. 본인에게 유효. 지난주에 봤던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먹는 후레 자식하고 뭐가 다른지 생각해보면 돼요.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자신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와라. 요렇게 수권을 했어요. 담보대출로 수권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담보대출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병한테 팔았어요.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수권을 했는데 팔았으니까 당연히 무권대리죠. 예? 네, 무권대리예요. 네, 무권대리. 근데 병이 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선의 무과실. 왜 모르는가 살펴봤더니 갑이 수권을 할 때 분명히 수권은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이렇게 수권했어요. 근데 위임장을 써줄 때 여기다가 A 토지 거래사항, 거래 관련 사항 위임한다 요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수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임장 주는 것 자체가 수권은 아니라 그랬죠. 수권은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받아와라. 이게 수권이야. 수권은 요렇게 했는데 위임장에는 요따구로 써줬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 이제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따지지 마세요. 이 써줘서 우리나라 사람들 위임장 보면요 허술하게 써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써줬어. 그거를 을이 병한테 보여주면 병은 당연히 이거 보고 갑은 매각 권한이 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무권대리인데 유권대리와 같은 겉모습, 이걸 외관이라고 그래요. 외관, 겉모습 이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근데 여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죠. 본인이 위임장을 이따구로 써줬기 때문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을이 갑소유 서류를 몰래 훔쳐가지고 위조해서 팔아먹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그죠? 갑도 뭔가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걸 표현대리를 합니다. 정리. 무권대리가 있다. 근데 유권대리처는 모인다. 그래서 상대방은 철석하지 유권대리라고 믿게 됐다. 거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게 표현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세 가지 딱 있어요. 표현들이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외에는 표현들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는 조금 이따 보고
요 조문 세 가지에 보면 공통적으로 제3자라는 놈이 들어있어요. 우리 제3자가 나오면 긴장해야죠. 일단 선의 제3자라고 보호되는 제3자가 있고요. 110조 이항에 사기치는 제3자가 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가면 수익자로서의 제3자가 있죠. 또 한 놈.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 요거를 요 조문에서는 제3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125조부터 표현들의 세 개의 조문에서 나오는 제3자란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을 말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요 세 가지 표현 대리가 성립했을 때 공통의 효과. 공통 효과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가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본인에게 유효다.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유는 갑이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A토지의 서류를 넘겨준데 팔았어. 근데 이게 1억짜리인데 3억에 팔았어. 지난주에 봤던 협의 무권들이하고 똑같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지난주에 병은 철회할 수 있었죠. 철회할 수 있었죠. 근데 표현 대리를 만들어서 병을 보호한답시고 무조건 유효로 하면 저런 경우에 병은 철회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오히려 병한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1억짜리인데 5천에 샀다. 그럼 얘는 표현 대리 주장해서 땅 내놔. 근데 1억짜리를 3억에 샀다. 그럼 얘는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이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요 사람만. 직접 상대방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 대리라는 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걸 전제로 요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예요. 따라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분이 있었죠. 병이 고사일을 못 찾고 또 팔았어. 병의 승계인, 전득자. 전득자가 선의무과실. 이 전득자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정황이 있어요. 대법원 안 된다. 전득자는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다. 본인 당연히 주장 못하고 딱 한 사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두 번째, 갑하고 1억짜리를 5천에 팔았다. 그럼 갑은 추인 안 하겠죠. 그죠? 나는 을에게 매각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표현 대리를 주장 못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표현 대리라는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위임장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얘는 철석같이 유권 대리라고 믿고 갑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갑이 위임장, 보통 일반인들은 위임장을 수권행위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갑이 위임장에다 저렇게 써줬으니까 갑은 분명히 매각 권한을 줬는데 헐값에 팔아먹으니까 갑은 매각 권한 안 줬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소송에서, 갑하고 소송에서 죽어라 유권 대리만 주장해요.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유권 대리가 성립을 안 해. 대신 표현 대리는 성립을 해. 이때 법원이 표현 대리를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하여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줄 수 있는가 못한다 그랬죠. 민사소송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만 주장하고 있다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이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무권들이 주장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이건 주장 안 했으니까 주장하는 건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주장 판단 안 한다. 세 번째, 병이 만약에 주장했어. 어떻게? 알았어. 그 법원이 판단했어. 그때 표현대리가 성립해. 표현대리가 성립했고 상대방이 주장했으니까 법원은 본인 너는 책임져라. 이렇게 되겠죠? 이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 책임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본인 책임 감경할 수 없다. 상대방 병이 을하고 거래할 때 본인 갑에게 을에게 매각 권한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할 수 있죠. 확인했더라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확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병에게는 과실이 있는데 그 병의 과실을 갑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해서 이것만큼을 책임을 까고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전적인 책임을 져라.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만큼을 까가지고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절대로.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는 우리가 첫째 날 본 거. 무권대리, 저 을의 행위가 공교롭게도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 증권회사 본인, 임직원 대리인, 수익보장약정을 체결. 근데 이 임직원은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갑의 이름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고 병이 을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걸 몰라.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단 말이죠. 을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도 병하고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다. 갑의 이름으로. 무권대리죠. 근데 병이 선이 무과실이야.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투자수익보장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다.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표현대리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공통효과 네 가지를 일단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공통효과 4개. 결론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3개의 표현대리를 간단히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대리권 수여가 수권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수여의 표시까지 오게 되면 수권행위는 없어. 근데 있는 것처럼 표시해요. 이런 의미예요. 잊지 마세요. 갑이 을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없어. 수권행위 없어. 없는데 마치 수권행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 이게 수요 표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을이 갑의 총판매점, 총대리점 등등 사람들이 봤을 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구나 라고 오해할 만한 직함, 명칭 을 사용하는데 본인 갑이 미리 승낙 또는 묵인,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갑이 을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 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을이 마치 갑의 대리인이라고 취하면서 땅의 매각을 물색하고 돌아다니란 말이죠. 근데 갑이 그걸 아는데도 그냥 내깔려도 그럼 사람들은 대리권을 줬나 보다 착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경우를 대리권 수요 표시하는 표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5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
없어도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그 계약 관계가 무슨 위임계약이 있었는지, 고용계약이 있었는지,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어찌됐건 대리권을 준 적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준 것처럼 표시가 있었을 경우, 이럴 때 본인이 책임지는 편대리를 대리권 수여 표시한 편대리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대표적인 수여 표시가 요거죠.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따위를 사용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 대표적인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가 대리권 수여는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125조는 임의대리권 수여 표시한 편대리만 성립하고 법정 대리권 수여 표시한 편대리는 있을 수 없죠. 법정 대리권 누가 수여하는 게 아니니까 수여 표시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125조는 요 정도예요. 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더 깊이 생각. 자꾸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뭐 이래 가면서 그거 고민하지 마요. 이렇게. 126조. 이게 중요하죠. 126조는 권한을 넣은 편들인데 126조가 성립하려면 일단 을에게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권한이 있어야 그걸 넘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보통 기본 대리권이라고 부르는데 뭐 정상적인 대리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 기본 권한에 포함이 되어야 을이 뭐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권한 넣은 편지라 성립할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좀 많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들이 사자, 복대리, 표현대리. 그게 다 들어가 여기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들어간다. 그런데 이 아닌 거 아닌 거. 126조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 126조 기본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한 넣은 편대를 성립하지 않는 거죠. 두 개가 있다. 두 개 기억하세요. 증권회사에서 투자 상담하는 거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투자 상담만 하는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지. 그런데 이 투자 상담하는 사람이 투자 상담사가 투자 상담을 하지 않고 상담하다가 계약까지 했어. 그럼 이게 기본 권한이라면 투자 계약은 권한 넘은 거니까 권한 넘은 편제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안 된다. 이건 기본 권한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또 하나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교회가 있는데 주로 이 교회의 대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총유라고 해서 구성원들의 총의 결의를 거쳐서 팔아야 돼요. 근데 대표자가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비법인 사단 재산을 팔았어. 이때 대표자가 기본 권한이라면 이걸 기본 권한으로 보면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본 권한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총의 결의 없이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일 뿐 권한 넘은 편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혹시 지문에 등장하면 기본 권한 아니다. 권한 넘은 편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이거 빼고 나머지 다 권한에 해당된다. 권한 넘은 편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잘 나오는 지문이죠. 두 번째가 이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넘는 행위는 첫째가 대리 행위가 돼야 되고 일단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대출을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어. 자, 기본 권한 있죠? 근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자기 땅인 양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대리행위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을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기 땅으로 팔았으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요 권한에 기본 권한에 포함된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해달라고 서류를 줬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을이 자기 빚을 대신 갚았어. 대물변제. 또는 매각을 했어. 기본 권한은 등기 신청. 넘은 행위는 매각. 동종 아니죠. 유사하지도 않아. 그래도 편들은 성립한다. 세 번째가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아까 저기 을이 담보대출 권한밖에 없었지만 매각을 했는데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거 말이야. 그게 뭐예요? 선의무과실이죠.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이유가 뭐죠? 을이 병과 계약 당시에 서류를 전부 보여줬겠지. 위임장, 뭐 가배신분증, 가게 임감증명서, 임감도장 등등등을 다 보여줬겠지. 그래서 병이 눈으로 확인했더니 A 토지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 임감증명서를 봤더니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아, 행위 당시 각종 서류를 다 확인했다. 객관적 사정.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정당한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첫 번째. 실제로 을이 병하고 거래할 때 위임장하고 인감을 안 보여주고 거래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어요. 병은 계약 당시 2개 확인 안 했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즉 선의무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 꼭 확인해야 되고 뭘 가지고 서류와 같은 객관적 자료 가지고 실제로 저 을이라는 놈이요 주위 사람들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했어. 그래서 병이 믿었어. 그런 주관적 사정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요 세 가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126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나왔을 때 등장하는 지문들이 이게 다예요. 여섯 번째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 이건 간단하죠. 아까 저기 갑이 을에게 A 토지 서류를 주면서 뭐 인감 도장도 주고 인감 증명도 주고 신분증도 주고 뭐 위임장 다 줬어.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수권이죠. 안 해 이 자식이. 그래서 이 수권행위를 철회했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을은 대리권이 소멸해. 지난주에 봤죠? 128조.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았어. 우리 무권대리죠.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했으니까 무권대리예요. 문제가 생겼어. 갑이 요 수권행위를 철회하면서 서류를 회수를 안 했어. 신분증도 회수 안 했고 인감도장도. 분명히 수권행위를 철회했어. 수권행위 철회도 말로 하면 되는 거죠. 너 하지 마 이렇게. 그 순간 을의 대리권은 소멸했어. 근데 서류를 회수 안 했어. 그래서 을이 그 서류 가지고 담보대출 받는 거야. 그럼 당연히 병은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요? 전혀 모르겠지. 요럴 때 성립하는 게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 125조는 처음부터 그냥 권한이 없는 거고요. 이건 권한이 있고 그걸 넘은 거고요. 이건 권한이 있다가 소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있어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그리고 본인에게 원인이 있죠.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125조예요. 129조예요. 자, 두 가지를 조심합니다. 첫째,
이 서류에 아까 저기처럼 A 토지 거래 관련 사항을 위반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갑이 회수하지 않은 서류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어. 그럼 요거는 소멸한 대리권 요거죠? 그걸 넘었지? 요건 126조가 가네.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적 있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을 때 126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 있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 기본 권한 속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표현대리권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요 소멸한 담보대출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129조로 가는 거고요. 매각을 해버리면 126조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의리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 다음에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복대리를 선임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어. 이 무권대리죠. 그리고 서류를 얘한테 다 줬어. 그래서 얘가 대리 행위를 해. 이때 복대리인도 담보대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위임장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때 담보대출을 받으면 129조 이것도. 매매해버리면 126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좀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식은 아니죠. 상식은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37페이지. 표현들이 의의가 있습니다. 뭐, 이는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성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립요건 그 가운데 상대방 선의무과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표현들의 규정에서 제3자란 직접 상대방 몰로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가로서의 표현들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바로 보내는 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 주장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반가라서 한번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표현들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유형이 있습니다. 대리권 소유 표시 동그라미 1번. 거기 이제 조문이에요. 조문.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대리권을 추단한 말은 명칭 직함의 사용 승낙 또는 묵인이 대표적인 수요 표시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요건은 됐고 요건 밑에 4번. 동그라미 4번.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만 성립한다는 거. 자, 중요한 게 126조고요. 특히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정당한 이유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줄 판례가 있죠. 무권 대리인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그 후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한테 줬어요. 그 말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요건.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할 것, 소멸한 범위 내 그걸 넘으면 126조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두 가지. 그리고 동그라미 4번까지. 특히 동그라미 4번도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 정도예요. 표현들이가 맞출 수 있어. 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봤더니 무효와 취소가 나왔죠.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법률해가 성립은 했으나 계약이 체결은 되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봤던 유효 요건들 뭐 목적 요건이라든지 의사표시 요건이라든지 대리에서 요건 뭐 대리 해권 이런 거 그걸 못 갖췄어. 그럼 무효죠. 무효지? 무효가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놨죠.
이렇게 각과 을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을 때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유효요건을 못 갖춘 행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이제 그게 요 무효 취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무효. 범죄가 성립했죠? 유효요건 못 갖췄지?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무효 사유 허벌나게 많아. 몰라도 돼. 무효의 종류. 요거 이제 구분. 무효의 종류. 절대 무효, 상대 무효 꼭 구별하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있냐 없냐의 문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따라 선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절대 무효. 반면에 상대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거. 우리 제2매매가 반사의 질생의 무효면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2매매신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절대 무효. 반면에 가장매매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절대 무효, 상대 무효를 꼭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구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무효가 원칙이면서 상대 무효 예 두 개. 비진이 표시 무효이거나 허위 표시 무효이거나. 이게 상대적 무효죠?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는데,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야. 자, 일부 무효.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땅하고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땅과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 전이더라. 그럼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 이렇게 되죠. 토지 부분만. 건물 거래 허가 구역은 없으니까 토지 부분만 무효. 즉 일부가 무효 이렇게 되죠. 이때 전부를 무효로 할 거냐 일부를 무효로 할 거냐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해라 이렇게 놨죠. 조문이 잘 나오죠. 원칙 전부 무효.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전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도 무효니까 건물만 먼저 등기를 청구하거나 건물 매매 대금만 먼저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원칙이. 그런데 예외 두 가지 요건.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가분적이고 또는 분할이 가능하고 또는 무효 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별개로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이야. 토지, 건물, 토지만 계약, 건물만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매매만 할 수도 있고 건물 매매만 할 수도 있지. 이런 걸 가분적이라고 해. 이렇게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따로 별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and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추측을 해봐. 추측. 갑과 을이 토지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거래를 했을까?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갈래로 가겠죠. 안 했을 거야.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했을 거야.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더니 안 했을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봤더니 토지는 거래 안 하고 건물만이라도 했었을 것 같아. 요거를 가상적 의사라고 해. 요거를.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렇게 말해요. 요렇게 가분적이고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로 하겠다. 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137조고요. 요 137조를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가면 이 반대가 있어요.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전부 무효 이런 게 있어요. 이거하고 반대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게만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무효 법리가 뭐냐? 137조를 말한다.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를 말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즉 유동적 무효가 있다. 확정적 무효는 뭐예요? 무효로 확정돼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 그게 확정적 무효. 반면에 불확정적 무효는 지난주에 봤던 무권대리. 불확정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왜? 추인하면 뭐가 돼? 유효. 지금은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불확정적 무효로 하는구나. 또 있죠? 허가전 거래행위. 무효예요? 허가받으면 유효.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이따가 볼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 시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 무효예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네 가지. 무권대리 행위,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현재는 무효. 그런데 추인 허가 성취 도래하면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허가전 거래행위. 요게 이제 판례가 좀 많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구역 내에서 허가. 요거 일단 특별유효권으로 본다 그랬죠. 특별유효권입니다. 그리고 거래 후 허가라 그랬어요. 거래 후 허가. 허가 신청할 때 거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거래 후 허가예요. 그러니까 허가 전에 거래 먼저 했다 무효죠. 특별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무효란 말이지. 그리고 허가를 받아. 그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유동적 무효. 자, 요때 이제 가까워서 어떤 법률 관계가 생길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판례죠. 첫째. 유동적 무효인데 원래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대법원에 의하면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인 경우, 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인 경우, 요 경우에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 미등기 전매. 원래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깡그리 무효. 그냥 무효. 두 번째,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안 받으려고 요걸 은닉하고 증여한 것처럼 가장. 요건 우리 가장매매에서 반대받죠.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피하려고 매매로 가장. 그랬죠. 그때 매매 무효였죠.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였죠. 자, 요 경우. 일단 증여, 가장행위죠. 무효죠. 거래, 이것도 무효.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둘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증여는 가장행위니까 무효고, 거래는 은닉행위지만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니까 이것도 무효. 그런데 가백의 양도세는 뜯는다 그랬어요. 또
세금은 또 뜯어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 무효인데요. 그래도 부과 대상이 된다. 어쨌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 확정적 무효도. 이거 외에도 무슨 뭐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 어쩌고 이러나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두 개. 이거를 제외하고는 즉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면 그때는 유동적 무효다. 자, 여기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무효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계약상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설령 허가 전에 어찌어찌 등기까지 넘어갔다. 등기도 일단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걸 판례가 어떠한 물권적 효력도 어떠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권적 효력은 등기해도 무효라는 뜻이고요. 채권적 효력이란 건 대금 채권이라든가 이전 등기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 등기 청권이 없으니까 그 이전 등기 청권을 근거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없고, 그죠?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이 아니라 신의칙상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는 없어.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는 근거로는 매수인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 못해. 근데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어. 그걸 근거로 매도인이 팔아먹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한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안 하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약상 의무는 아니니까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한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허가 전에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첫째, 무효 상태에서 이행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허가 전에는 이 계약금이 부당한 이득인지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에요. 왜? 허가를 받으면 부당한 게 아니잖아. 계약금 받은 게. 그러니까 아직 부당이득인지 확정되기 전이니까 지급한 계약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 민법 565조에 의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해제할 수 있죠. 예? 계약금을 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갑은 100을 주고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조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판례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요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게 있었죠. 뭐 허가. 갑과 을이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 상태에서 서로 협력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받은 것을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허가받은 걸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거 이행 착수? 아니다. 당연하죠. 허가를 받아야 권리 의무가 생기죠. 권리 의무가 생겨야 이행을 착수하겠지. 그러니까 이행 착수는 허가 이후란 말이죠.
허가 자체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허가 후에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3개,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된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몇 년이에요? 네? 5년 범위 내죠. 그죠? 5년 범위. 딱 5년은 아니고, 그죠?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은 1년 했죠. 1년. 정해놔. 어쨌든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 반면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건 딱 3가지인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굉장히 많아. 그 중에 아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거 바꿔요. 그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거 바꾸고.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 확정적 무효.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불허가 처벌을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두 번째,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 당사자 쌍방이. 거래 후에 각과 을이 자주 만나는데도 전혀 협력할 생각도 없고 거래를 지속할 생각도 없고 서로 대면해. 세 번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해. 원래는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해요. 유효한 계약은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는 것은 그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대신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면 상대방이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처리합니다. 8회가. 어쨌든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네 번째, 거래하는 날 갑이 만취해 있었어. 그럼 무효죠? 거래하는 날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안 받았어. 갑이 중요분에 착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사기 강박을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걸 주장해라. 이거 주장할 수 있고 이거 주장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전 거래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문제로 나왔을 때 한 90% 정도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이 정도 알면은 다 풀리죠. 자, 종류 봤어요. 네 번째, 무효의 효과.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와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는 아닌다 그랬고, 두 번째,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말하는 거고, 확정적 무효라면 이행한 상태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돌려주고 돌려받아라. 단.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이 되니까. 여기 이제 무효 효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무효의 기본이에요. 다 필요 없고 이제 137조 하고요. 요거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섯 번째, 무효행의 재생이라고 각과를 연락 계약했는데 무효야. 허탈하겠죠?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나온 게 무효행의 재생이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139조 암기해야 됩니다. 조문이. 이 조문은요, 문장이 두 문장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두 개의 문장을 각각 따로따로 잘라서 시험 문제 내요.
근데 그 두 문장이 모순이야.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이 1번, 2번으로 쪼로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처럼 보여요. 자, 읽어봅니다. 139조.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첫 번째. 근데 단서에 뭐라고 되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따로따로 딱딱 끊어서 내면 두 조문이, 두 내용이 충돌하잖아. 근데 둘 다 옳은 지문이. 아시겠죠? 자,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야.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래. 새로운 행위. 무권대리 추인하고 다르죠?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대리 행위를 기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무권대리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예요. 반면에 무효행위 추인은 그냥 새로운 행위를 한 거예요. 새로운 행위. 자, 예 하나를 통해서 기억.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가장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가장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죠. 당사자들은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아. 그런데 7월 10일쯤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살래? 진짜로? 그랬더니 사겠대. 다시 말해서 7월 10일 갑과 을이 새롭게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해.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새로 유효한 계약 할 수 있고 있잖아. 있는데 푹 귀찮게 하냐. 이거 추인하면 이걸로 보지.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결국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유효한 계약을 했어. 이걸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야, 우리 1월 10일 날 가장매매 했었는데 그거 무효더라, 야. 새로 계약하자. 이게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이거를 재활용하겠지. 이거 무효라 그랬죠. 이걸 재활용해요. 이걸 유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가 돼.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따라서 을은 등기는 1월 10일 날 했지만 소유권은 언제 취득? 7월 10일. 장래효 이렇게 되죠. 장래효. 새로운 그때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과 을이 지들끼리만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 갑이 내야 되죠. 갑과 을 사이에 을이 내기로 약속할 수 있어. 지들끼리. 네, 지들끼리.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어. 당사자 사이에서만. 갑과 을이 합의해가지고 을이 세금을 내기로 했어. 국세청에서는 갑에게 세금이 부과돼. 그랬더니 갑이 제가 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안 되고 지들끼리만. 이런 걸 채권적 소급표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장래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39조는 요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138조 무효행위 전환. 이건 간단해요.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지상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A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를 해야 돼요. 우린법 186조에 따라서. 근데 이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 만약에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면 전체가 무효예요. 계약이.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지상권 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야. 따라서 을은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 없는데 사용하네? 그리고 다달이 사용료를 주네? 갑은 넙죽넙죽 받아 처먹네? 이렇게 돼요.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과 을은 유효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38조 무효인 법률 행위가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두 번째, 여기서 또 추측을 해.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다른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했을 것 같아. 이런 걸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 요게 인정이 되면 그 다른 행위로 전환,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 이거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란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효한 다른 행위로 바꾸는 거다. 그리고 여기도 가상적 의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로 나누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이렇게 딱. 원래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깡그리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도 안 돼, 전환도 안 돼. 단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돼. 딱 한 번에 써. 무효에서 보실 내용이 이게 다야. 별거 없지요? 라고 생각하자. 40페이지. 2번 무효에 의의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있고 137조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조문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범죄행위 일부분이 모일 때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가분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불가분이라면 일부 무효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불가분이라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유동적 무효 얘가 쫙 있고 참고가 있죠. 1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잘못하는 목적 확정적 무효. 2번 허가를 조건으로 했어요. 여기부터는 달달달달 다 외워야 돼.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 2, 3 양가로 2에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양가로 3에 반가로 1, 2 양가로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반가로 1 불허가 반가로 2 쌍방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어쩌고 저쩌고 다음 페이지 거래하면서 증여한 것처럼 꾸며서 증여도 무효 거래도 무효 그런데 세금은 두드려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결론 딱 기억하신 거예요. 아니, 무효인데 왜 세금을 두드리나요? 그건 이제 대법원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5번 확정적 유효되는 거 3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첫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죠.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돼 있죠. 누굴까요, 이게? 이놈,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이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자식이? 여기 있구나. 요놈 말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놈. 계약을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이놈도 당연히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죠. 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못해. 이렇게. 대신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그죠? 그게 A. C가 뭐예요? 토지거래가 의사의 흠결이라고 돼 있죠? 의사의 흠결이 뭐예요? 비준이 허위 표시 착오. 그다음에 사기 강박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 그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잖아. 그거 주장해라 말이죠.
그럼 확정적 무효화 시키고 허가 신청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단 그 정도. 나머지는 뭐 됐고. 쭉 내려가면 무효효과 있습니다. 특히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이지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무효행위 추인. 조문 달달달 외워야 되죠. 문장 두 개로 나눠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 무효가 나중에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를 한 거다. 그때부터 유효다. 그죠? 그때부터 유효다. 요건의 1번 박스 안에 강행규정 위반 행위 등은 추인할 수 없다. 박스 밑에 2번 알고 추인해라. 밑에 반가로 3번 효과는 장래효다. 전하는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박스 요건의 1번 주의 그것만.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 인정된다. 그 정도. 됐죠? 이 정도가 무효입니다. 잠시 쉬었다 취소 보겠습니다.